왕댁에 돌을 던진 불량배들, 엄청난 실수. 그녀는 쿵푸 고수였다. 박선하는 그림자처럼 서울 제1고등학교를 떠돌았다. 왜소한 체구는 160cm도 차에 되지 않았고 헐렁한 스웨터와 뿔테 안경에 가려져 있었다. 짙은 밤색 머리카락은 얼굴을 가리는 커튼 같았다. 가족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오면서 전학을 왔지만 어울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급식실은 점심시간의 혼란으로 웅성거렸다. 선아는 창가 근처에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책을 읽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대화를 시도해도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반응만 돌아왔기에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전학생 역할을 받아들였다. 쟤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 봐. 완전 이상해. 세 테이블 떨어진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울 제1고의 비공식적인 왕인 최민준이 자기 패거리들과 함께 있었다. 180cm가 넘는 키에 완벽한 금발머리, 쿼터백 같은 자신감을 가진 그는 어디에서나 주목을 받았다. 레터맨 재킷과 비싼 옷은 그의 지위를 드러냈다. 그 옆에는 날카로운 얼굴에 계산적인 초록색 눈, 정교하게 따은 머리를 한 김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화장은 무기처럼 정교했다. 세 번째 멤버는 거대한 라인베커 같은 몸집에 민준의 말이 필요할 때 근육 역할을 하는 무뚝뚝한 표정의 박건우였다. 쟤 영어도 제대로 못할걸. 수지는 깨지는 유리처럼 웃었다. 어제 제가 이상한 사투리로 말하는 거 들었어. 선아는 책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계속 책을 읽었다. 침묵이 최선의 방어였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녀의 이상한 사투리는 여름마다 외할머니 댁인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보내며 중국어와 영충원 쿵푸를 배운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종이 울렸다. 학생들이 교실로 향했다. 선아는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싶어 천천히 짐을 챙겼다. 다음 시간은 문학 시간이었고 상징주의에 대해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는 유일한 수업이었다. 영어관으로 향하던 중 그녀는 김태현이 사물함 근처에서 가방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따뜻한 갈색 눈과 옅은 갈색 머리,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선아는 그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첫 주에 그녀와 눈을 마주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도와드릴까요? 선아는 놀랍게도 먼저 말을 걸었다. 태연은 얼굴이 밝아지며 올려다보았다. 사실 네, 영어 노트를 찾다가 자꾸 다 떨어져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선아는 그가 노트를 찾는 동안 그의 교과서를 들어주었다. 전학 온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였고 태현의 친절함은 그녀를 좋은 의미로 존재감 있게 느끼게 했다. 고마워요. 그는 노트를 찾으며 말했다. 핸더슨 선생님 문학 수업 듣죠, 맞죠? 네, 4교시요. 그녀는 그의 책을 돌려주었고 그들의 손가락이 잠시 스쳤다. 맨 뒷자리에 앉잖아요. 참여하기 전에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는 웃었고 선아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사물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민준이 패거리를 이끌고 나타나 매와 같은 눈으로 그들의 대화를 주시했다. 어쭈 조용한 쥐새끼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네. 민준은 큰 소리로 말했다. 학생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하고 발걸음을 늦췄다. 태현은 단호하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내버려둬 민준아. 안 그럼 어쩔 건데. 건우가 그의 덩치를 이용해 태현을 위협하며 앞으로 나섰다. 뭘 할 수나 있어. 선아는 원치 않는 관심에 익숙한 가슴 답답함을 느꼈다. 사라지고 싶었지만 그녀 때문에 태연이 다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괜찮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뒤로 물러섰다. 수업에 가야 해요. 민준의 미소는 이빨을 드러낸 늑대 같았다. 똑똑한 아가씨네. 자, 태현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상한 전학생보다는 훨씬 나은 여자가 많잖아. 예비종이 울렸다. 학생들이 서둘러 교실로 향했다. 민준의 패거리는 어슬렁거리며 사라졌지만 수지는 선아를 세게 어깨로 밀쳐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괜찮아. 태현이 그녀를 붙잡으며 물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모욕감에 불타고 있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도발이 되는 것 같았다. 문학 시간은 개츠비 토론으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선아는 자신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되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핸더슨 선생님은 그녀를 2번이나 지명하여 칭찬했지만 그녀는 민준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업 후 선아는 질문이 있어 잠시 머물렀다. 마침내 교실을 나섰을 때 복도는 대부분 비어 있었고 몇몇 학생들만 남아 있었다. 과학관으로 향하던 중 그녀는 뒤에서 새 쌍의 발소리를 들었다. 목적을 가진 발걸음 소리였다. 야, 전학생, 선아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화학 수업에 거의 도착했을 때 수진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너한테 말하는 거야. 선아는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섰다. 그들은 반원 형태로 그녀의 길을 막고 있었다. 복도는 더욱 길고 텅 비어 보였다. 잠깐 얘기 좀 하려고. 민준이 무심하게 말했다. 태현이는 중학교 때부터 우리 친구였는데 엉뚱한 여자애 때문에 헷갈려 하는 꼴은 보기 싫거든.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선아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수진이 가까이 다가왔고 초록색 눈이 아기로 번뜩였다. 그럼 다른 데서 점심을 먹도록 해. 그리고 내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은 피하고. 쟤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거야. 건우가 웃었다. 너 영어 할 줄은 알아? 아니면 이상한 외국어만 할 줄 알아? 그 말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지만 선아는 표정을 유지했다.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폭풍에 흔들리는 갈대는 살아남지만 굳건한 참나무는 쓰러진다. 알아들어요.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똑똑한 아가씨네. 민준이 늑대처럼 웃었다. 네가 합리적일 줄 알았어. 그들은 떠났고 선아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 채로 남겨졌다. 그녀는 자동 조종 모드로 화학 수업을 마쳤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선아는 일찍 등교하여 빈 교실이나 도서관에서 아침을 먹었고 민준의 영역을 피해 다녔다. 그들이 중앙 계단을 점거했다는 것을 알고는 과학관을 통해 더 먼 길을 돌아갔다. 하지만 복도가 제한된 건물에서는 회피도 오래가지 못했다. 첫 번째 직접적인 충돌은 화요일 아침 체육관 근처에서 일어났다. 선아는 민준의 패거리와 그 주변을 맴도는 학생들, 즉 흥미거리를 찾는 학생들에게 길이 막힌 것을 발견했다. 누가 숨어 다니나 봤더니 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줄 알았어. 뭘요? 선아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우리를 피해 다니잖아. 건우가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과장된 연기를 했다. 무례하게. 우리가 네가 잘 어울리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민준이 거짓된 진심을 담아 덧붙였다. 하지만 너는 우리와 말하기에는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드라마를 감지한 군중이 모여들었다. 선아는 태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알아챘지만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저었다. 그가 또 다른 표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저는 누구도 피하고 있지 않아요. 선아는 신중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조용한 곳이 좋을 뿐이에요. 정말 편리하네. 수진이 비웃었다. 우리는 네가 사회성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갑자기 건우가 선아의 가방을 어깨에서 쳐 떨어뜨렸다. 책과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정리되어 있던 바인더가 폭발하듯 열리면서 노트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어머나, 그는 과장된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뭘 떨어뜨린 것 같은데. 선아가 흩어진 소지품을 줍기 위해 무릎을 꿇자 모여든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종이들은 사물함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계산기는 복도를 따라 굴러갔다.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동안 그녀의 얼굴은 화끈거렸다. 쟤는 저기 있는 게 좋은가 봐. 민준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쟤한테 딱 어울리잖아, 안 그래?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아의 손은 체계적으로 종이를 줍는 동안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었다.
정확히 분노는 아니었지만 더 차갑고 집중된 무언가였다. 태현이 뛰쳐나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노트를 줍는 것을 도왔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마. 그녀는 속삭였다. 제발. 마침내 일어섰을 때 가방은 다시 조립되었고 존엄성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군중은 대부분 흩어져 있었다. 민준만이 만족스러운 우월감을 드러내며 남아있었다. 또 보자, 전학생. 그는 위협하듯 말했다. 그날 오후 선아는 대중교통 시간표를 알아보기 위해 공공도서관에 있었다. 어쩌면 부모님을 설득해서 온라인으로 졸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전학 가는 것이 최악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용한 참고 자료구역에 앉아있는 동안 그녀는 외할머니의 손이 정확한 영충원 자세를 취하며 진정한 힘은 완벽한 효율성으로 힘을 얻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가르치던 모습을 떠올렸다. 폭력은 절대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 외할머니는 훈련 세션 동안 말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선택이 소진되었을 때는 자신과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 사건은 일주일 후 점심시간에 일어났다. 선아는 장 선생님이 조용히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도서관에서 점심을 먹곤 했다. 소설을 반납하고 돌아오던 중 자동차 정비소 근처 모퉁이를 돌다가 태현이 사물함에 등을 대고 건우와 두 명의 축구 선수와 마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정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잖아. 한 명이 말했다. 충성심에 대한 상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태현은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셔츠는 잡아당겨지고 밀쳐진 탓에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누구와도 얘기할 거야. 잘못된 대답이야. 건우가 주먹을 들어 올렸고 선아는 가슴 속에서 고무줄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만해. 그 말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튀어나왔다. 4명의 학생 모두 그녀를 돌아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잔디 깎는 기계 소리를 제외하고는 복도는 완벽하게 조용해졌다. 저리가. 건우가 무시하듯 말했다.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선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수백 시간 동안 영충원에 흐르는 듯한 움직임을 연습하며 원초적인 힘에 맞서기보다는 힘을 방향 전환하는 법을 배우고 효율성이 무자비한 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외할머니는 그 무술은 물과 같다고 가르쳤다. 장애물을 부드럽게 돌아 흐르면서도 돌을 깎아낼 만큼 강력하다. 건우는 키가 15cm 이상 크고 몸무게도 40kg 가까이 더 나갔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갔을 것이다. 하지만 선아는 이성적인 생각을 넘어 훈련과 본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들어섰다. 건우가 그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선아는 펀치 궤적 안으로 들어가 그의 운동량을 단순한 탄수 동작으로 방향 전환시켜 그가 그녀를 지나쳐 사물함으로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뭐 하는 거야? 한 친구가 앞으로 나섰지만 선아는 이미 자세를 재정비하고 발볼에 무게중심을 두고 손은 전형적인 영충원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조용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건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로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빠르게 회복했다. 이 쬐끔한 게 내가 널...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고 두 손을 뻗어 돌진했지만 선아는 그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옆으로 쳐내는 완벽한 봉수 동작을 수행하는 동시에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태양신경에 닿는 손바닥 치기를 가했다. 건우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웅크렸다. 갑자기 복도는 더 이상 텅 비어 보이지 않았다. 소란에 이끌려 교실과 복도에서 학생들이 나타났다. 맙소사. 누군가 속삭였다. 제가 방금 건우를 쓰러뜨린 거야.
남은 2명의 축구 선수들은 숨을 헐떡이는 팀 동료와 손을 방어적으로 올린 채 침착하게 서 있는 작은 소녀 사이에서 불안하게 시선을 옮겼다. 너희들은 친구를 간호실로 데려가야 할 것 같아. 태현은 코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흔들림 없이 말했다. 숨쉬기가 힘든 것 같아. 한 명이 건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왔지만 그 거대한 라인베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여전히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후퇴했고 선아와 태현은 늘어나는 구경꾼들과 함께 남겨졌다. 괜찮아? 선아는 마침내 손을 내리고 태현의 부상에 관심을 돌리며 물었다. 내가 너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는 불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운 거야? 외할머니요. 그녀는 간단하게 말하며 소매를 사용하여 그의 위십술에 묻은 피를 부드럽게 닦아냈다. 치료를 받아야 해요. 함께 간호실로 향하면서 선아는 뒤에서 속삭이는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날이 끝나기 전에 그 이야기는 학교 전체에 퍼져나갈 것이고 아마도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과장될 것이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눈에 띄지 않게 지냈지만 그 시절은 확실히 끝났다. 그 충돌은 잔잔한 연못에 던져진 돌처럼 서울 제1궤 파문을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모든 사람들은 조용한 전학생이 어떻게든 건우를 쓰러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여러 번의 이야기를 거쳐 전설에 가까워졌다. 민주는 첫 수업 전에 그녀의 사물함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평소의 자신감은 더 강하고 계산적인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수지는 그의 옆에 서 있었고 여전히 창백한 건우는 다른 쪽에 서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지만 자존심은 분명히 상처 입었다. 어제는 귀여운 속임수였어. 민주는 서론 없이 말했다. 하지만 속임수는 한 번밖에 안 통해. 선아는 말할 자신감이 없어 책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건우와의 만남은 그녀가 억누르려고 애썼던 무언가를 깨웠고 그녀는 피부 아래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네가 지금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 수진이 지나가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덧붙였다. 하지만 너는 건우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기습 공격을 한 거야.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그만하라고 경고했어요. 선아는 조용히 말하며 사물함을 닫고 그들을 마주 보았다.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글쎄, 우리는 부탁하는 건 끝났어. 민준이 가까이 다가와 키가 큰 것을 이용하여 그녀를 위협했다. 네가 우리 친구를 창피하게 만들었고 그건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 위협은 톡 쏘고 독성이 있는 연기처럼 그들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학생들은 지나쳐갔고 몇몇은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다른 학생들은 민준의 초점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듯 시선을 내리깔고 서둘러 지나갔다. 뭘 원해요? 선아가 물었다. 공개 사과. 민준은 즉시 말했다. 오늘 점심시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운이 좋았고 건우를 공격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인정해.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민준의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할 거야. 폭력적이고 불안정하고 경고 없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여자애. 선아는 속이 꼬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위협의 논리를 볼 수 있었고 그녀를 공격자로 만들도록 이야기가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 이해했다. 인식이 진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학교 환경에서 민주는 대부분의 카드를 쥐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래, 수진이 상냥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우리는 참을성이 없는 걸로 유명하거든. 그들은 떠났고 선아는 두근거리는 심장과 떨리는 손을 가진 채 혼자 서 있었다. 아침 시간은 수업과 태현의 걱정스러운 시선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고 태현은 어제 있었던 충돌을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멍이 생겼다.
점심시간 동안 선아는 다시 도서관에 숨으라는 모든 본능에도 불구하고 급식실로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학생들이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 약간씩 비켜섰고 그녀는 그들의 시선이 자동차 사고에나 쏟을 법한 병적인 매력으로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들어섰을 때 급식실은 긴장된 에너지로 웅성거렸다. 학생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자 대화가 멈췄고 순식간에 방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그녀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충돌을 기대하는 사람들. 민주는 방 중앙에 있는 그의 테이블에 앉아 왕이 궁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사회적 압력이 그녀를 따르게 만들 것이라고 분명히 믿으며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숨김없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선아는 급식실 중앙으로 걸어가 멈춰섰고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의 작은 체구에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멀리서 들려오는 주방 식기 소리를 제외하고는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억눌린 공간에서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발표했다. 민주는 승리를 만끽할 준비를 하며 기대에 찬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건우는 어제 김태연에게 손을 댔어요. 선아는 흔들림 없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만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았어요. 웅성거림이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예상했던 각본이 아니었다. 저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을 방어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말이 모든 사람에게 닿도록 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의 덩치나 인기가 다른 사람을 해칠 권리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위협받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침묵은 철사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민준의 얼굴은 붉어졌고 수지는 신맛이 나는 것을 맛본 것 같았다. 하지만 저는 후회해요. 선아가 말을 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을요. 그녀는 몸을 돌려 급식실을 나섰고 조용한 전학생이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한 학생들을 남겨두었다. 보복은 이틀 후 뱀처럼 빠르고 악랄하게 찾아왔다. 선아는 민준의 패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주요 거리를 피하기 위해 리버사이드 공원을 통해 집으로 가고 있었다. 오후 햇살이 가을 색깔을 띠기 시작한 떡갈나무 사이로 쏟아졌고 가끔 조깅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길은 평화로웠다. 그녀가 거의 반대편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적인 리듬이었다. 어디 특별한 데라도 가시나? 민준의 목소리가 텅 빈 잔디밭을 가로질러 들려왔다. 선아는 민준, 수진, 건우와 다른 두 명의 축구팀 학생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약간 흩어져서 포식자의 효율성으로 도주 경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여기는 공공공원이에요. 선아는 가방끈을 조절하며 가장 가까운 인구 밀집 지역까지의 거리를 계산했다. 맞아. 수진이 기분 좋게 동의했다. 공공이라는 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존경심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들은 이제 충분히 가까워졌고 선아는 그들의 얼굴에서 기대감을 볼 수 있었다. 수적 우위와 목격자가 없다는 데서 오는 추악한 흥분이었다. 공원은 모든 방향으로 텅 비어 있었고 가장 가까운 집들은 나무 뒤에 숨겨져 있었다. 너는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었어. 민주는 거짓된 친절함을 잃고 말했다. 학교 전체 앞에서 우리가 약해 보이게 만들었어. 그건 대가가 따르는 일이야. 건우가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섰다. 너는 한 번 운이 좋았어. 5대1로 싸울 때도 운이 좋을지 보자. 선아는 익숙한 시간이 느려지는 느낌을 받았고 인식은 관련 세부 사항에 집중하도록 날카로워졌다. 상대방 사이의 거리, 사용 가능한 이동 공간, 잠재적인 환경 무기. 외할머니의 훈련에는 이와 똑같은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었고 후퇴가 불가능하고
압도적인 힘에 정밀성과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했다.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유감스럽네. 수진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이걸 녹화할 거야.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지. 첫 번째 공격은 이전 만남에서 상처 입은 자존심을 여전히 낮게 하지 못한 건우로부터 왔다. 그는 그녀를 땅에 쓰러뜨리려고 두 팔을 뻗은 채 돌진했고 그곳에서 그의 덩치 우위가 결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선아는 상대방의 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는 법을 수년 동안 배워왔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옆으로 비켜서서 단순한 박수 동작으로 그의 운동량을 방향 전환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에너지를 더해 그를 뒤에 있는 떡갈나무에 부딪히게 했다. 그 충격으로 그는 사흘 만에 두 번째로 숨을 헐떡였다. 다른 축구 선수가 다음으로 왔고 멀리서부터 의도를 알 수 있는 엉성한 펀치를 휘둘렀다. 선아는 물처럼 그의 공격을 흘러 지나갔고 주먹을 피하면서 방역 자세를 취하기 위해 최소한의 움직임을 사용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녀는 그의 흉골에 정확한 손바닥 치기를 가해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는 숨을 헐떡였다. 쟤 대체 뭐야? 누군가 속삭였다. 하지만 선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민준과 수진이 공격을 조율하기 전에 그들 사이의 공간으로 흘러 들어갔다.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그녀는 여러 명의 상대방에게는 끊임없는 움직임이 필요하며 결코 그들이 자신을 둘러싸거나 궁지에 몰아넣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준은 마침내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버리고 필사적인 분노로 돌진했지만 분노는 사람들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다. 선아는 그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 그의 손목을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비트는 단순한 친나 기술을 적용하여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수지는 휴대폰으로 녹화하면서 얼어붙은 차에 서서 겉보기에 무적이었던 그녀의 패거리가 잔디밭에 신음하는 모습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선아가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리자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것은 정당방위입니다. 선아는 분명하게 말하며 자신의 말이 녹음에 잡히도록 했다. 5명이 텅 빈 공원에서 저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저를 방어했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감싸쥐고 그녀를 올려다보며 공포를 느끼고 있는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너희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그의 귀에만 들리도록 했다. 너희 모두를.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어. 그것이 우리 사이의 차이야.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떠났고 그들은 쓰러진 낙엽처럼 잔디밭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격으로 떨리는 목소리였다. 찍었어? 제발 찍었다고 말해줘. 그 영상은 선아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그 영상은 서울 제1고등학교를 넘어 다른 지역 학교로 퍼져나갔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 동안 휴대폰 주위에 모여 조용한 전학생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침착함을 잃지 않으면서 5명의 공격자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민준이 한때 위협을 통해 존경을 받았던 곳에서 학생들은 이제 그가 얼마나 빨리 쓰러졌는지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허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 속삭였다. 선아는 태현이 그녀의 사물함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의 얼굴은 안도감과 감탄이 섞인 듯한 표정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괜찮아? 그녀가 다가가자 그가 물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말했고 서울 제1고등학교로 전학 온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다행이다. 태현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 점심을 같이 먹고 싶어서요. 급식실에서요. 숨지 않고.
선아는 이것에 대해 생각했고 다시 눈에 띄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계층 구조에 따라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러고 싶어요. 그들은 함께 복도를 걸었고 선아는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차렸다.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거나 경멸의 대상이었던 곳에서 이제 그녀는 인사의 표시, 작은 미소, 그리고 존경심과 비슷한 표정을 받았다. 급식실에서 그들은 빛이 좋고 대화하기에 평화로운 창가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다른 학생들이 점심시간 내내 다가왔다. 어떤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했고 다른 학생들은 단순히 주말 동안 전설이 된 소녀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 했다. 민준과 그의 남은 패거리는 평소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역학관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승인이나 수용을 구하기 위해 그들에게 몰려들지 않았다. 공포와 사회적 위협에 기반한 그들의 권력 구조는 누군가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무너졌다. 있잖아. 태현은 감자칩을 나눠 먹으며 말했다. 나를 변호해 준 것에 대해 제대로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선아가 대답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럴지도 모르지. 태현의 눈은 진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버리지. 선아는 숨어 지내며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동안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던 몇 줄을 떠올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행동보다 안전을 선택했다. 저는 오랫동안 가버렸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것이 지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녀는 급식실을 둘러보았고 학생들이 먹고 웃고 포식자가 있는지 끊임없이 어깨 너머로 확인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전 학교의 왕이었던 민주는 힘이 없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배우면서 풀이 죽고 위축된 모습으로 그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이제 저는 외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을 이해해요. 선아가 말했다. 힘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태현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가락은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그녀의 손에 닿았다. 진심으로 말해서 나는 내 외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해. 마지막 종이 울리자 선아는 모든 것이 바뀌었던 길을 따라 리버사이드 공원을 다시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태현이 그녀 옆에서 걸었고 그들은 책과 꿈, 삶이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바뀔 수 있는 이상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건우가 이틀 전에 추락했던 떡갈나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공원 벤치 중 하나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주는 혼자 앉아 있었고 평소의 측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자세는 한때 그를 정의했던 자신감 넘치는 오만함이 부족했다. 그들은 다가오자 그가 올려다 보았고 선아는 그의 표정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 놀랐다. 사과하고 싶었어. 그는 서론 없이 말했다. 그의 말이 꼬인 채로 튀어나와 초조해하는 모습이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널 대했던 방식, 여기서 널 궁지에 몰아넣었던 방식, 잘못됐어. 선아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속임수나 조작의 징후를 찾았지만 피로감과 안도감 같은 감정만 발견했다. 왜요? 그녀는 간단하게 물었다. 민주는 잠시 동안 조용히 손을 응시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작았다. 그 영상을 50번 정도 봤는데 네가 우리를 정말로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도. 그는 올려다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같은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그 인정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민준이 결코 허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